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D-12 깨졌습니다. 10일. 아직 10일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달리 봅니다. 이제 딱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일 뒤에 우리 대표팀이 체코와 맞붙습니다. 그 경기가 잘 되면 멕시코, 그 다음 남아공.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16강, 8강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평가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면 아쉬웠고 솔직하게 말하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대표팀의 전술을 냉정하게 뜯어보고 상대팀인 체코와 멕시코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대표팀에 닿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여기 앉아서 분석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도 합니다. 쓸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대표팀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예선부터 최근 평가전까지 대표팀은 정말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선수들도 바뀌고 전술도 바뀌고 감독도 논란이 있었고 그 모든 과정이 우여곡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10일 남은 상황에서 과연 이 팀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표팀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응원이 맹목적으로 좋은 말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진짜 응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대표팀의 컨셉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3백입니다. 백스리 3백. 동아시안컵 때부터 쭉 이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번 월드컵에서 3백을 핵심 전술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줬습니다. 명단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최근 평가전에서도 3백 기반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대표팀이 운영하는 3백이 현대 축구에서 3백을 사용하는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요즘 3백은 상황에 따라 4백처럼 때로는 5백처럼 변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공수 상황에 따라 형태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측면이 올라가면 사실상 4백이 되고 중원을 촘촘하게 가져가면 5백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변화가 자유롭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현대 3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팀의 3백은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습니다. 형태가 고정되어 있고 전술적 색깔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는 입장에서 이 팀이 3백으로 무엇을 하려는 건지가 잘 안 읽힙니다. 이것이 지금 대표팀 전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박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트디부아르전을 포함해서 최근 경기들에서 우리 대표팀이 전방에서 맨투맨 압박을 시도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상대 선수를 하나씩 따라붙어서 공을 빼앗으려는 방식입니다. 이 압박 방식의 문제가 무엇이냐? 수비수들에게 1대1 역량이 너무 크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1대1 상황에서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실점 위기가 됩니다. 바로요. 중간에 막아줄 무언가가 없어요. 맨투맨 압박이 성공하는 팀들을 보면 뭐가 다르냐? 압박이 실패했을 때의 회복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 명이 뚫리면 다른 선수가 즉각 커버로 들어오는 유기적인 구조. 이게 훈련으로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 이 구조가 얼마나 완성되어 있느냐?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맨투맨 압박을 시도했다가 뚫리는 순간 뒤가 너무 위험해집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체코, 멕시코 같은 팀들을 상대로 이 방식이 그대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가 걱정됩니다. 물론 압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압박 없이 이기는 팀은 없습니다. 문제는 압박의 방식이 팀 전체의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그 연결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빌드업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3백 체계에서 빌드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골키퍼와 3명의 센터백이 공을 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팀의 3백 자원들과 골키퍼가 발밑 빌드업이 특별히 뛰어난 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상대팀이 분석을 해봤을 때 빌드업 방식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공을 전개하는지가 예측 가능합니다. 상대 코칭 스태프가 분석하기 쉽다는 뜻이에요. 월드컵 본선에서 어떤 팀이든 상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들어옵니다.
그 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의 빌드업이 단순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우리 빌드업을 끊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압박을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빌드업이 아예 안 되고 우리가 롱볼에 의존하게 됩니다. 롱볼 축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롱볼만이 옵션인 팀은 상대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팀은 막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랜 B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백 기반의 비대칭 운영입니다. 왜 포백이냐? 우리 선수들 대부분이 클럽에서 포백 체계로 뛰고 있습니다. 황인범, 이강인, 손흥민 이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어떤 포메이션으로 뛰고 있냐를 보면 포백이에요. 포백이 더 익숙한 겁니다. 선수들이 익숙한 포지션과 시스템에서 뛸 때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표팀에서 3백을 쓰면 선수들이 클럽에서 하던 것과 다른 역할을 소화해야 합니다. 적응이 필요하고 그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월드컵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황인범과 이강인 같은 선수들. 이 선수들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공을 받아서 전개하는 능력,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와 드리블, 상대 압박을 받아도 공을 지키는 능력. 포백 체계에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할 때 이 능력들이 최대치로 발휘됩니다. 3백에서 이 선수들이 하는 역할과 포백에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같은 선수가 더 잘 맞는 포지션에서 뛸 때 팀 전체가 더 좋아집니다. 지금이라도 포백 기반의 비대칭 운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 편성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조는 좋습니다. 체코, 멕시코, 남아공. 다른 조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전력이 수월한 편입니다. 우리가 꿀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자만의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력이라면 꿀조라도 힘든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상대가 약해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깁니다 하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좋은 조를 받았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조 1위로 통과하면 32강 대진이 달라집니다. 32강 대진이 달라지면 이후 경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대인 체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체코. 어떤 팀이냐? 체코라고 하면 예전에 스토크시티 같은 단순한 롱볼 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코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체코 선수들을 보면 일단 큽니다. 대부분 190cm 안팎의 신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동력도 있고 기본적인 기술도 갖추고 있습니다. 크면서 빠르고 기술도 있는 팀. 이게 체코입니다. 이런 팀이 얼마나 다루기 힘드냐. 큰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기술까지 쓰는 겁니다. 단순히 크기만 한 팀은 속도로 따돌리면 되는데 크면서 빠른 팀은 그게 안 됩니다.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전반부터 강력한 맨투맨 프레싱을 시도합니다. 공을 따내면 매우 빠른 템포로 전환합니다. 상대가 공을 잡으면 바로 달려들고 공을 빼앗으면 즉각 전방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세밀함이 부족합니다. 패스 미스가 꽤 잦은 편이에요. 이것이 체코의 약점입니다. 빠른 압박과 전환이 강점인데 세밀한 연결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이 약점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코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우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체코는 크고 강한 수비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cm 안팎의 센터백들이 공중볼 경합에서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워서 공중볼을 경합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흥민이 고립됩니다. 공중볼 경합에서 체코 수비수들에게 밀립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손흥민이 공을 거의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무력화됩니다. 대신 조규성이나 오영규를 전방에 세우는 게 낫습니다. 이 선수들이 키가 있고 몸싸움이 강합니다. 체코 수비진과 피지컬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조규성이나 오영규가 담당하면서 손흥민은 그 뒤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이나 왼쪽 측면에서 움직이는 역할. 이 포지션에서 손흥민이 훨씬 위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대각선 패스를 받아서 침투하는 동선. 이게 체코 수비 입장에서 더 막기 어렵습니다. 체코 원톱으로 세우면 손흥민이 공중볼에서 고립됩니다.
세컨으로 내리면 이강인과의 시너지가 살아납니다.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두 번째, 체코 수비의 빈틈을 공략해야 합니다. 체코의 수비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프로보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대 우측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황희찬이 이쪽으로 파고드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과 연계하면 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이 압박을 받으면서도 공을 빼내서 황희찬의 달리기에 맞춰 패스를 연결하는 장면. 이게 나오면 체코 수비진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반 체코의 고공 폭격 대비가 필요합니다. 체코는 경기 후반에 전술적 변화를 주는 팀입니다. 점수가 불리한 상황에서 190cm 이상의 장신 선수들을 투입해 제공권 싸움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2m에 가까운 장신 공격수 초리 같은 카드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수비진이 제공권에서 밀리면 세트피스에서 실점 위험이 높아집니다. 박호영 같은 장신 수비수 카드를 전략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후반 체코의 고공 폭격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가 벤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상대 멕시코 분석입니다. 멕시코. 개최국입니다. 홈에서 뛰는 팀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변수입니다. 멕시코의 홈팬들은 남다릅니다. 멕시코 사람들의 축구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는 설명이 필요 없죠. 그 팬들이 일방적으로 응원을 쏟아부을 때의 심리적 영향이 상당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 분위기에 눌리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멕시코의 스쿼드를 보면 라울 히메네스, 리라, 바스케스 같은 척추 라인 선수들을 제외하면 베스트 멤버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와 평가전을 치렀던 때보다 전력이 좋아진 팀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을 봐야 합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특유의 전술. 하에 멕시코는 체코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구사합니다. 체코가 단순 빠른 전환을 즐긴다면 멕시코는 공을 쥐고 정교하게 빌드업을 합니다. 무조건 숏패스 위주의 빌드업. 공을 쥐면 잘 뺏기지 않습니다. 포지션 체인지가 활발하고 선수들이 계속 위치를 바꾸면서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런 팀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점유율 싸움에서 이기려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점유율을 다소 내주더라도 멕시코가 전방 압박 후 전환하는 순간에 생기는 뒷공간을 노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카운터 어택, 역습. 이것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멕시코가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공을 빼앗기는 순간 그 순간 뒤쪽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으로 빠르게 달려드는 역습. 우리 선수들이 빠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양현준 같은 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스피드가 빠르고 파괴력 있는 윙어. 멕시코 수비수들이 경기 후반에 지쳐 있을 때 이 선수가 들어가면 심리적으로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달리기가 빠른 선수가 뒤에서 나오면 상대 수비수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평균 신장이 큰 편이 아닙니다.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오영규나 김민재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큰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흥민 활용 방법에 대해 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조별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월드컵 본선의 압박 강도는 일반 어매치와 다릅니다. 모든 팀이 분석을 철저하게 해오고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임하는 무대입니다. 거기서 90분 풀타임을 계속 뛰면 어떻게 됩니까? 체력이 방전됩니다. 손흥민이 90분을 뛰면서 지쳐있는 상태보다 65분에서 70분 정도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고 교체되는 것이 팀 전체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지친 상태에서 뛰는 것과 교체 후 에너지 넘치는 다른 선수가 들어오는 것 중 어느 쪽이 팀 전체의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냐는 겁니다. 후자입니다. 65분에서 70분까지 손흥민이 최선을 다해 뛰고 그 이후에는 교체를 통해 팀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 이것이 조별리그 3경기를 통틀어 가장 효율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최적 위치 이야기입니다. 조별리그에서 손흥민을 원톱 9번으로 세우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원톱으로 세우면 고립됩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 하나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2명이 붙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흥민이 공을 받는 횟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대신 조규성이나 오영규 같은 타겟맨의 뒤에서 움직이는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이 더 효과적입니다. 앞에 타겟맨이 있으면 수비수들이 그쪽에 신경을 쓰면서 손흥민을 완전히 막기 어려워집니다. 또는 왼쪽 측면에서 이강인의 대각선 패스를 받아 침투하는 동선. 이강인이 공을 갖고 있을 때 손흥민이 측면에서 대각선으로 달려드는 움직임. 이 조합이 나오면 상대 수비진이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강인의 패스 타이밍과 손흥민의 달리는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동선을 조별리그에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 명단 발표와 본선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전술적 분석과 제안들, 솔직히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깊이 분석하고 준비하고 있겠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만 팬으로서 볼 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술 비판보다 응원의 시간입니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50일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그 준비의 결실이 본선에서 나오도록 우리는 응원해야 합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이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체코를 잡고 멕시코를 잡고 남아공을 잡아서 조 1위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32강, 16강, 8강. 멀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팀입니다. 우리 대표팀 응원합니다. 다 함께 응원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체코전, 멕시코전 여러분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